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1.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을 했지만 그 뒤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3배 이상 늘어났고 어제 급등을 했던 아시아권 증시 대부분도 오늘은 급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다시 한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내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조정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1.9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바로 전날 다우는 마이너스 1.50%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음날은 하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부터서 장 후반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는데 이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1.62%로 시작이 되었고 장 막판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0.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또 한 번 크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 바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슈퍼 경기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시장에선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어제 큰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이죠. 어제 일본과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으나 상하이 종합지수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상승했던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급락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중화권의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해외 금융시장은 지금 현재 매우 거품이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주입으로 인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 버블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화권은 투심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흔들리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자, 여러분, 니케이라던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중화권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 개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고 개인이 43%, 기관이 55%, 압도적으로 개인이 시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중화권의 주식 거래량의 85.6%가 개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화권도 차츰차츰 문화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화권의 주식은 단타가 되지 않습니다. 당일 사서 당일 청산 포지션이 되지 않고 당일 사서 그 다음날 팔 수 있기 때문에 중화권의 주식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하이 종합지수 ETF 펀드를 드셔도 지수가 떡 나가고 있어서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를 해도 오늘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매도가 돼요.
우리 증시가 일본 쪽을 따라간 게 아니라 상하이 종합지수를 오늘 조금 따라간 게 매우 아쉽죠. 특히 우리는 3일절로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2%대 3%대 급등이 나와도 우린 전혀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자, 분명히 지난주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이거죠. 미국 증시가 1% 급등을 하던 2% 급등을 해도 최근에 한국은 미국 증시를 잘 따라가지 않아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갔을 때 코스피는 어땠죠? 네, 본죽처럼 죽을 쓰고 있었죠. 지난번에 다시 3100포인트를 돌파하자마자 다시 29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증시는 지금 다우지수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락이 나오고 있거나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은 한국 증시가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슈퍼경기 부양책 하원 통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사 통과가 안 된다면은 예산 조정권까지 발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슈퍼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살짝 나와도 화요일 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내리거나 혹은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데서 횡보 내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반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시초가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는 11시 넘어서 중하권의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상황을 보고 매매하는 게 제일로 좋다. 아침에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니까 하이닉스가 시작하자마자 15만원대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 초반부터서 26만 주의 시간 외 매수가 대기 물량이 걸려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88만 3천 주 정도가 이미 시간의 매수 대기 물량에 걸려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갈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장이 개장되자마자 미국의 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채권금리 역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하락 반전이 나왔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에 하이닉스를 15만원대까지 꼬셔놓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10만 주 이상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쫄보인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프로그램만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게 기타 법인이라던가 혹은 기관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오늘도 하이닉스를 매도했어요. 자, 보세요. 기아차 분명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27만 주가 매도인데 오늘 기관은 매수했어요. 그냥 창구를 통해서 산 거죠. 프로그램이 그럼 어디서 나왔나? 기타 법인이라던가 혹은 개인도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매도를 했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만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중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답니다. 이거 보고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오고 일할 필요 없이 주식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주식시장은 곧 붕괴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자, 미국의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걸 예측한 4인의 이야기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마이클 버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클 베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빅쇼트의 주인공들은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질 걸 알고 대량의 공매도로 큰 수익을 거뒀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마이클 벨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증시는 버블이다. 지금 증시가 버블인 이유는 한국과 비슷해요. 지금 S&P 500 지수와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지난 리만 브러더스 사건 때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게임스탑이 급등을 했잖아요. 게임스탑이 터지기 전에 이분 포트를 보세요. 게임스탑이 있죠. 이때가 언제다? 2020년도 6월 4일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부터
이어서 이분은 게임스탑을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회사인데 이분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게임스탑을 저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게임스탑 사태에서 이분도 대박을 이뤘다고 하는데 저는 게임스탑 사건 자체가 선동으로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더군요. 아무튼 저분들은 또 한 번 쇼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다우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오늘 다우와 나스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3% 이상 급등이 나온 나스닥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 좋아요.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겁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1%가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77%에서 플러스 0.26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수가 위에서 2% 이상 하락했다가 위로 조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진짜 오늘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셨나요? 보세요. 장이 처음에 개장됐을 때 하락 종목이 30개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9시 5분 상황인데 코스피의 현재 하락 중인 하락 종목이 65종목이에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86종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장 마감 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과 상승 종목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네, 심각하죠. 하락 종목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3종목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6종목입니다. 아침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2분의 1 확률로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오늘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장 초반에 상승하던 종목들 역시 상승폭이 거의 다 둔화가 되었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단 한 번의 상승 없이 장 막판까지 계속 내리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분명히 매수입니다. 여길 잘 보시면은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단 한 번의 수급 이탈 없이 계속 매수만 했어요. 그런데 왜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수인데 지수는 이렇게 2%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보세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한 번도 이탈이 되지 않았고 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침이 최고가였고 장 마감이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음봉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밑에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아침에 하이닉스가 시초가에서 5% 이상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밑에 호가에만 매수를 걸어놨고 위에 호가에다가는 개인이 매수하기 힘든 대량의 매도를 걸어놨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위쪽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잡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 깔려있는 호가에다가 물량을 집어 던질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로 잡힙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 기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저렇게 5%대 상승이 나왔죠. 자, 아침에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체결 강도도 100도 안 되고 위에 거대한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자,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코스피를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비중이 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15만 원이 넘어야지 본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과 여기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15만 원대에 올라가야지 겨우 수익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호가를 걸어도 외국인이 매수하기는커녕 아침부터서 하이닉스를 무차별적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도 체결 강도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물량을 다 던지려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지 본인이 수익권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만주, 2만주, 3만주 걸려 있다고 해도 이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려면 14만원 밑으로 내려가야지 빠져나갈 수 있고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갭을 띄우고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서 3%대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죠. 물량을 잡아먹지 않고 장 초반에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스활명수를 먹었으면 물량 소화가 됐겠지만 아직까지는 소화 불량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그 물량을 받았는데 그걸 미수로 받은 분도 있어요. 미수 같은 경우엔 3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 물량도 떨쳐내고 또 반대 매매가 나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 덕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쪽으로 오늘은 사기보다는 밑으로 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하이닉스를 지난주 종가에 샀어. 근데 아침부터서 5% 갭이 떴네? 그럼 던지겠죠. 특히 그 물량을 미수로 사신 분들은 무조건 던지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너무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매매와 미수, 물량만 해도 이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반대 매매는 여러분 하이닉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젠같이 연일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신용 매매를 하셨으면 이건 무조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하루 유예 기간을 줬어도 다음날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증권사에 따라서 3일 이상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죠.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세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시 19분에는 3,500억을 매수 중이었어요. 그런데 30분 뒤에 600억을 던졌죠. 자, 그 뜻은 외국인 포지션은 매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도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코스피 보셨죠? 외국인이 600억을 던지니까 우리 지수가 그냥 떡락을 합니다. 1%대 하락이 그냥 쫙 빠지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돌변한 게 아니라 우리 단타 전문기관인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장중에 금융투자의 움직임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얘네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하락 전환이 되니까 매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저렇게 끌어서 샀는데 만약에 오늘 미장이 열렸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한 번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샀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또 어제 샀던 물량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 중이고 또 최근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물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이 일단 열려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게임스탑의 주가가 18.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통 게임스탑이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혼조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다우와 나스닥은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애플과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어제 상승으로 마감됐고 특히 테슬라를 보세요. 어제 6.36%나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상승하니까 LG화학 역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85%로 출발을 해서 장 막판에는 플러스 7.2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소송에서 패배를 한 SK이노베이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장 초반에 6.14%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1.73% 상승으로 마감.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역시 플러스 6.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죠. 내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를 샀다. 그럼 오늘 또 망한 거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플러스 5.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그냥 이렇게 밑으로 쳐박고 내렸는데 오늘은 섹터에서 대장주 한 명만 가고 나머지 두 명은 다 내리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와 SK가 수소 동맹을 맺는다. 정의선 씨하고 최태원 씨가 만나서 수소 관련 협약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현대차를 보시면 5.06%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84%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매도를 했고 매수 주체는 단타의 전문 금융투자만 이렇게 샀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 초반부터서 그냥 현대차가 미끄러지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오르길래 수소 갔다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 자,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으나 주가가 상승하긴커녕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됐던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고작 저 수소차 관련 뉴스 갖다가 자동차주라던가 이런 게 움직인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코나 EV를 전량 리콜을 하면서 1조 원가량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LG화학과 그리고 현대가 각각 부담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악재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 뉴스만 여러분들이 보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뭐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10년간 43조를 투자한다? 정권 바뀌면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1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솔라시티 만들고 태양광 발전 사업 뭐 한다고 해놨다가 안 돼가지고 다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다 철수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에이, 정권 안 바뀌어. 안 철수할 거야. 누가 이걸 철수해? 수소산업이 얼마나 미래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철수할 수 없어. 안 철수할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씨가 금태섭 씨와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 경선을 진행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결국 오늘 경선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 관련 테마주인 써니전자는 아침부터서 4.23%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안철수 관련 1등 주자는 까뮤이엔씨거든요. 그런데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장 초반에 까뮤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 초반에도 재미없는 모습이 나왔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가나 초콜릿처럼 가나 싶었는데 보시면 또 음봉으로 마감됐죠. 장 초반에는 5.05%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2.11% 상승. 수급을 보시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4만 주 정도 샀지만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4천원짜리 주식을 4만 주 샀다고 해봤자 4,312. 예, 1억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1억 4천만 원이면은 4천원짜리 주식 아니 4천짜장을 무려 5만 6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유심히 보셨나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까 하고 견적을 맞춰보는데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네요. 램 가격이 2.5배가 올랐습니다. 2.5배. 제가 작년 11월에 램을 이 부근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컴퓨터가 램이라던가 하드디스크만 산다고 해서 컴퓨터가 빨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맞춰볼까 보니까 램 가격이 무려 2.5배가 올랐어요. 2.5배. 무슨 2.5배예요? 아직 이거는 53,000원인데요. 네, 여기서 배송료 포함하고 여기가 램 가격이 이게 횟집처럼 시가예요. 여기다 전화하잖아요. 가격 없고 램 가격을 5,000원 더 달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 6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컴퓨터 관련 부속기기, 램과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채굴 PC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가격이 오른 거죠. 특히 엔비디아의 3080 가격을 보세요. 이게 지금 319만 원이에요. 319만 원. 아니 어떻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319만 원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여러분 출고가가 원래 1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쿠팡에서 사면 그때 90몇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아니 지난번에도 비트코인이 2600만 원 갔을 때 제가 컴퓨터를 맞춰가지고 370을 줬거든요. 컴퓨터 하나에. 근데 그때도 그래픽카드 하나에 150만 원 줬어요. 1080 Ti.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러니까 정말 미치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이 돼서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보통 반도체 생산 공장이 화재가 나거나 혹은 운행이 중단이 될 경우에는 램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번에 D램 3위 마이크론 대만 공장이 1시간 동안 정전됐다고 해서 그때도 D램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램 가격이 오른 이유 중 하나가 텍사스의 한파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현재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 뉴스 나오자마자 램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와 정말 이건 너무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램이 횟집도 아니고 매번 시가로 무슨 뉴스 하나 나올 때마다 저렇게 미리 올려버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하이닉스가 5% 이상 상승으로 출발하자 SF의 반도체는 한술 더 떴습니다. 플러스 6.44%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체결 강도가 어머나 72밖에 안 나오네. 그리고 밑에 받쳐주는 호가가 너무 없죠.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만주를 샀어. 어떻게 던질 거야 이거.
이거를 지금 1억 원을 땡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던질까를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밑에 받쳐주는 호가가 없으면은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에 상승했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플러스 1.0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 9시 5분이 최고점이었어요. 장중에 단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그냥 종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SF의 반도체는 항상 이래요. 플러스 6%까지는 상승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항상 1%에서 2% 혹은 마이너스 마감. 이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 영상부터서 SF의 반도체는 조심하는 게 좋다. 만약에 6% 이상 상승했을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매우 좋아하고 저렇게 램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종가 베팅을 때렸었어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약 2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장 초반에는 실적주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4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장 딱 1시간을 남겨두고 저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겪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제가 지난주 1시간을 남겨두고 막판에 큰 손실을 봤을까요? 이건 제가 지난주 이 생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는 제가 바로 전날에 마이너스 47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플러스 40만 원 수익을 봤다고 해도 어제 거 마이너스 7만 원을 아직까지 상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못해도 48만 원을 벌어서 어제 봤던 손실을 다 상쇄시키고 싶다라는 욕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8만 원만 딱 벌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스캘핑으로 장막판에 1%를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여러분 1%가 먹기 생각보다 힘든 거 아세요?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 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1% 먹기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도 1%의 수익이 안 나요. 주식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호가 8개를 잡아먹어도 수익이 1%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자금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나요? 여기 25,000주만 해도 이미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들어와야 되고 SF의 반도체를 1% 이상 상승시키는 데는 최소 3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기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3호가만 먹으면은 1%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원 뛰기 종목이라던가 100원 뛰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가 먹기 더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호가에 걸린 물량들이 너무 많고 이거는 몇백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와요. 아까 SF의 반도체는 2억에서 3억인데 이거는 수백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와야지 3%에서 4%가 오를 수가 있고 1%만 올라가는데도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 1시간을 남겨놓고 급등주를 잠깐 매매를 했는데 그냥 급등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막판에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 이때를 타점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방부에 걸렸습니다. 자, 잡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 오르죠? 보시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분명히 상한가는 못 갔어도 23.50%까지 상승을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떡락을 했죠. 지수가 안 좋아서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을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3%였는데 2%대 반등이 나오니까 제 종목은 하방 VI에 걸리면서 마이너스 10%가 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단 몇 분 만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10% 맞아봤자 마이너스 100만 원이거든요. 마이너스 100이면 벌어놓은 게 4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0으로 손절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계좌 자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타기를 한 거죠. 자,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던 거를 미수까지 땡겨가지고 2,000만 원을 추가 불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 투자금은 3,0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평단가가 좀 내려갔고 마이너스 10%인 상태에서 2,000만 원을 투입을 했다. 처음 투입했던 금액이 1,000만 원이었으면은 하방 VI를 맞은 상황에서 플러스 5%만 오르면은 저는 다시 본전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하방 VI를 걸릴 경우에는 자 보세요. 오늘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9시 3분에 하방 VI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방 VI에 잠깐 걸렸다. 그러면은 밑에서 갑자기
뿅 하고 반등이 잠깐 나와요. 이 반등을 이용해서 제가 탈출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안 좋았죠. 그래서 반등은커녕 추가적인 하락이 더 발생되었고 결국에는 더 큰 손실을 봐서 마이너스 200만 원 이상 손실을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밌고 웃긴 게 뭐다? 자, 제가 두 가지 종목 중 한 종목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이 부강약품이었어요.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바이러스 19 치료제 이상 종료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 대원 같은 경우에도 결과 나온 다음에 떡락했으니까 다음 주 조심하는 게 좋다. 절대 추격 매수 금지. 이런 애들이 뭐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처럼 점상 안 간다. 근데 제가 2시 45분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선택을 했으면 이 종목은 바로 올라서 저에게 손실을 안 줬을 텐데 제가 제약주 같은 경우엔 진짜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제약주는 잘 손을 안 대요. 하지만 그 칼이 한진 칼이라면은 제가 한번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한미약품 사태 이후로 제약주를 거의 매매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또 FDA에서 허가 불발이 나가지고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FDA에서 임상 승인을 받거나 혹은 치료제 허가를 받는 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FDA에서 승인받은 의약품이 9종밖에 되지 않고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 건수는 빵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주 대부분이 이렇게 하락하거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만약에 지난주 부강약품을 잡았었으면은 홀딩을 했어도 대박이었겠고 여기서 나갔어도 대박이었을 텐데 제가 지난주 손절한 종목이 이번 주도 떡락해서 그나마 손실폭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오늘이었죠. 지난주 분노의 종가 풀베팅을 때렸습니다. 신용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대박이 났어요. 아침에 여러분 종가 베팅 했던 종목이 위로 쫙 올라가면서 저에게 플러스 10%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지난주에 손실봤던 손실금을 다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익절을 안 했어요. 왜? 코스피 지수가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2%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자. 곧 있으면 VI인데 VI 구간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만 보고 그 다음에 익절하자. 자,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난주 로지시스라는 종목을 보세요. 12시 40분인데 VI 구간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1시간 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액도 별로 되지 않아서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보시면 한호가만 올라가면은 VI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와리가리를 치면서 1시간 넘게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었죠. 이런 걸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1시간 넘게 계속 횡보하고 VI가 바로 앞에 있는데 VI 못 찍는다? 그럼 그건 그냥 꼬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이 10%까지 올랐기 때문에 1%만 더 오르면은 VI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면은 밑으로 던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아침에 봤던 수익금 200만원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47만원, 하나는 30만원, 하나는 8만원, 하나는 17만원 이렇게 수익금이 깎였는데 저는 오늘 제가 가진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데서 나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쑥 빠져버리길래 오늘 결국 매도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질 경우에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물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일 거래량이 터질 때 또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지수가 막 2%가 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급등할 때는 항상 성적이 저조하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수익을 내는 그런 타입이라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익절이 늦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오른다고 해서 익절을 늦추거나 손절을 늦추지 마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 저처럼 줬던 수익도 못 챙기거나 혹은 수익이 손실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중이라고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중이라도 아래서 밑에다 깔아놓고 매수 중이면은 지수나 종목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외국인이 중간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세를 키우면서 매도도 할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아래서만 매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보합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하이 종합지수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의 증시가 급등을 해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화권의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한국 증시도 상승폭이 모두 반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중화권의 악재 뉴스가 나오면 한국 증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으니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할 때까지 참았다가 매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박경현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